자, 이번 산모 고등학교 2학년 거 독서 해설할게요. 자, 물품 매매 계약은 우리가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거 생각해야 돼. 계약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매매 계약이야. 매매 계약. 매매가 뭐야? 물건을 사고 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있을 때 언제나 머릿속에 이거를 갖고 계시면 좋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같이 동반되는 작업인 거예요. 권리만 있는 계약은 없고 의무만 있는 계약은 또 없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계약이 성립이 돼요. 물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표 문제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별로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는 않았지만, 그것 외에 이게 어쨌든 결국에 법지문이잖아요. 법지문은 우리가 법의 어떤 성질과 성격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이 표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자, 매도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의 권리는 뭘까? 돈을 요구할 수 있죠. 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동시에 내가 너한테 당근에서 뭔가 물건을 팔아. 그러면 나는 너한테 돈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나의 의무는 뭐야? 물건을 줄 수가 있는 거지.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해요. 내가 너한테 물건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거꾸로 매수인, 너가 나한테 물건을 사요. 너가 물건을 사는 사람으로서 나한테 요구할 권리는 뭐예요? 물건을 주세요. 소유권 양도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똑같은 의무는 뭐야? 이거 권리랑 계약이라고 썼네. 의무예요, 의무.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대금을 주면은 매도인의 권리는 끝나고요. 얘가 소유권을 양도하면은 양도 요구가 끝나게 되죠. 이거를 변제라 그래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지문을 보시든 계약이 나오면 누구나 권리와 의무가 같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시고 본문 들어갈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해서 되게 긴 거지, 익숙해지다 보면은 계약이라고 하는 지문이 나오면 바로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물품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 매매를 약속하는 건데요. 매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포인트는 그거죠. 손해를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법지문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프라블럼에 대한 솔루션이 그 전체 구조가 될 텐데, 이러한 계약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가 중간에 잃어버렸어. 그럼 그걸 누구 책임으로 둘 거냐? 누구의 책임으로 둘 것입니까가 이 전체 글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 매매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포인트는 포인트는 뭐예요? 책임이 없어. 내가 물건을 파는데 나의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매도인이 부담해요. 그러나 매수인이 수령했어요. 내가 물건을 팔았고 너가 그 물건을 얻었어요. 그러할 경우에는 매수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수령이 늦어지는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손해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랑 매수인이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랑 나눠지게 되죠. 근데 이것까지는 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쭉.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국제거래야. 국제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이거나 조금 더 확장되죠, 범위가. 국제거래에서도 위험부담 문제가, 그러니까 위험부담 문제가 뭐예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 CISG에서는 CISG에서는 국제거래에서의 위험 부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첫 번째 문단은 계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국제법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CISG에 따르면 위험이라고 하는 건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계약의 내용의 이행이 완료되기 이전 시점에 이르는 동안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험은 언제나 문장은 주어랑 서술어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위험은이죠. 위험은 계약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완료될 때까지 위험은 시작에서 시작해서 완료된 시점까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에서 물건을 받는 사람한테 위험이 이전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그림이 그렇게 필요한 지문은 아니긴 한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위험이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야. 위험 이전은, 그쵸? 여기서 위험은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매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가 변경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원래는 매도인이 위험 부담을 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매수인한테 그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시간이 많이 지나요. 내가 이 물건을 그러니까 보냈어요. 택배로. 그러면 원래 위험 부담이 매도인에 있다가 누구한테 넘어가? 매수인한테 넘어가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위험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주체가 변경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이 여전히 물품을 공급할 부담을 지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쭉 읽으시면 이거를 표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 표 처리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내용 확인 먼저 입력하시고 표 처리를 구조화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해설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읽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는데요. 연습하시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실 때는 구조화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구조화 작업이 이따 표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그 위험 부담을 매수인이 지게 되어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한테 물품을 보내요. 그러면 그 물품을 보내는 과정 중에, 즉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이 부담을 지는데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유, 그러니까 이 물건을 물건을 사는 사람이 하게 된 이후에는 매수인이 지급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CISG의 위험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나 관행이 없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 얘네가 정하는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둘 사이에 또 다른 규칙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의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추가 계약이나 규칙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CISG의 규칙을 따라야 하니까. 자, 매매 계약의 유형에 따른 위험 이전에 대한 CISG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 계약에 볼게요. 매매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을 때는 매도인으로부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이전됩니다. 특별한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는 뭐야? 매수인이 돈을 내는 게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물건을 너한테 보내려고 했어. 근데 우리가 꼭 사계국어에서 만나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건을 보내. 그럼 그 순간부터 책임은 너한테 가는 거야. 내 책임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그게 나는 물건을 보냈고 너는 받는 사람이잖아요. 받는 사람이 책임을 하고 돈을 내는 게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매매 계약에 물품에, 그리고 이제 그거, 여기서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여기서는 인도할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얘는 있는 경우예요. 꼭 사계 국어에서 계약해야 돼. 꼭 사계 국어에서 물건 교환해야 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위험은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국제거래에서는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여기 앞에까지, 그럼 구조가 보이세요? 여기 앞에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포함이 무조건 되어 있는데 특정한 장소냐 특정한 장소가 아니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조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지. 포함이 있는데 특정하냐 특정하지 않냐, 포함이 안 되어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내가 물건을 팔아요. 그럼 너가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러면 그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지. 택배 거래를 안 하고 직거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수령했을 때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됩니다. 수령했을 때 이전돼요. 내가 이 가게 안에서 물건을 팔 거야. 그리고 너가 와서 물건을 사요. 그럼 그 순간에 위험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편 근데 한편 또 원유, 천연가스, 이거는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돼. 너랑 나랑 계약 사인했어. 물건 아직 안 보냈어. 그래도 너가 위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상 보세요. 운송 포함되어 있는 게 있죠. 포함 안 되어 있는 게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원유, 천연가스. 이게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보를 굉장히 많은 줄글을 표 하나로 정리할 거예요. 그 연습을 하셔야 독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왜 지금까지 독서가 안 됐었냐면 줄글로만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위험 이전 시점은 물품 부족함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전 시점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 물품 부족함에 대한 물품 부족함이 뭐냐면 계약 내용이나 법적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데, CISG에 따르면 물품 부족함이 위험 이전 시점 전에 존재했다면 매도인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여기서 확인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요. 자, 매도인이 물건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와중에 이 물건을 보내기 전이야. 그럼 책임은 얘한테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보냈어요. 물건이 여기 있어요. 그럼 책임은 매수인한테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한 거고, 자, 이거의 전체 내용을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아직 그리지 말고 앞에 보세요. 이 전체 매매 계약이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로 원유랑 천연가스가 있죠.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장소가 있고요. 특정한 장소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위험 자체는 언제야? 포인트는 매도인의 손을 떠날 때 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갖고 있다가 택배기사한테 넘기는 순간이거나 매수인한테 넘기는 순간이거나. 근데 얘만 좀 다르죠. 얘는 매도인이 손을 떠날 때랑 상관없이 계약 체결할 때 이전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세 개는 손을 떠날 때, 얘는 손을 떠날 때랑 상관없게 되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 특정한 장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똑같아.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인데 여기에서는 특정한 장소라는 개념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표 처리를 왜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줄글을 단 이 표 하나로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할 거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맨날 실전에서 이 표를 계속 그려야 돼요? 표를 손으로 그리라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질 때까지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네 초등학교 때는 3-8 숫자를 하든 뭘 하든 다 계산해서 했잖아. 근데 지금은 -5라는 게 딱 자동으로 튀어나오죠. 그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독서를 하실 때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필기 하세요. 자, 그러면 11번 볼게요. 진짜 근데 내용에 비해서 문제는 너무 쉬웠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거 4번. 아니 CISG
A는 CISG 거를 할 건데 별도의 합의나 관행이 있어야 돼요?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완전 내용일치 문제였기 때문에 그 외는 그냥 찾아보세요. 이거는 해설할 그게 없어요. 다음 12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아까 그 표로 푸실 수가 있어요. 그쵸? 기억이 뭐야? 위험 이전에 따른 CIS잖아. 가장 적절한 거 3번이죠.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해 체결된 매매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이 위험 이전 시점이 될 수 있다. 어떤 거 그랬어? 천연가스, 원유, 인 애들이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 13번. 얘도 너무 쉬워. 자, 다음은 국제거래에서 이루어진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사례를 정리한 메모이다. 윗글과 메모를 바탕으로 떠올린 내용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매도인 A는 매수인 B와 물품 땡땡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에 따르면 물품의 운송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대. 그럼 아까 그 표 처리했을 때 봤었던 그거잖아요. 그래서 B가 고용한 운송인은 A에게 땡땡을 인도받아 B에게 운송을 했네요. 운송을 했대. 그리고 책임이 없는데 이거 훼손되었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죠. A로부터 땡땡을 인도받은 운송인이 B에게 운송한 시점의 위험이 A에서 B로 아니지. B에게 운송한 시점이라기 보기에는 운송인이 인도받은 시점이겠지. 운송인이 B에게 운송한 시점이랑 상관없다 그랬잖아. A 포인트는 뭐야? A의 손을 떠난 그 시점부터. A의 손을 떠난 시점부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왜 3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렇게 이제 문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기술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14번부터 17번. 자, 물질은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 친화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전자 친화도가 뭐야? 끌어당기는 능력이야. 그래서 전자 친화도가 큰 물질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한 물질 쪽에는 플러스의 표면 전하가, 마이너스 표면 전하가 생긴대요. 그게 10이래.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에너지를 얻겠구나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탱에는 수직 방식과 슬라이딩 방식이 있대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여기에 수직 방식 하나, 그 다음에 슬라이딩 방식에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놓고, 슬라이딩 방식, 아니 그 수직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포인트를 잡을 것 같은데, 자, 수직 방식은 두 물질이 수직으로 접촉하고 분리되는, 그러니까 이거잖아. 캐스터네처럼 딱딱딱딱딱딱 반복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전자 친화도가 큰 물질 A와 작은 물질 B에 전극을 붙여서 외부 도선으로, A랑 B 외부 도선으로 연결했어요. 1처럼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A와 B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전위차가 없는 평형 상태예요. 얘는 평형 상태래. 근데 이 평형 상태에서 진동이나 압축과 같은 외력, 외부의 힘이 가해져서 접촉을 하겠지. 얘를 그냥 꾹 눌러버리면 되잖아. 압축해서 프레스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두 물질의 전자 친화도 차이로 접촉면을 통해 전자가 B에서 A로 이동합니다. B에서 A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반대 부의 표면 전하가 형성될 거고,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었던 거죠. 이때 이 양은 서로 같고 평형 접촉해 있으므로 전위차가 없는 상태래요. 자, 외력이 사라지거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2에서 3으로 두 물질이 분리되면 거리 변화로 인해서 전위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중간 부분에서는 전위차가 없다가 여기에서는 전위차가 있게 되는 거잖아. 얘는 전위차가 없었다가 얘는 전위차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쵸? 그래서 A와 B는
각각 전기적 중성이 되기 위해 전자가 외부 도선을 통해 A에서 B로 이동할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전류가 양의 값으로 측정된다.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B에서 A로 흐른대요. 결국에는 아까는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했지? 찾아봐. 똑같네요. B에서 A로 이동하고 여기서도 B에서 A로 흐르게 된대. 다시 이와 같이 접촉이 진행되면 이동 방향, 반전되고 이 과정에서 음의 값으로 측정. 결국에 포인트는 뭐겠어? 접촉 분리 과정에 반복되면 전류의 방향이 주구적으로 바뀌는 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어졌다라고 하면서 뭔가 에너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요 정도만 이해해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딩 방식은 두 물질이 접촉한 상태에서 한쪽이 수평 방향, 그러니까 슬라이딩이 뭐야? 여기 있는 상태면 이렇게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게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여.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합쳐지는 면적이 많고 뒤쪽으로 움직이면 맞닿는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발생한다라는 거야, 결국에. 그래서 슬라이딩 방식은 접촉한 상태에서 한쪽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전자 친화도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접촉에 의해 표면 전하가 형성된 상태에서 한 물질이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져 이동하게 되면 두 물질의 접촉, 당연하지. 이렇게 맞닿고 있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 접촉 면적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접촉 면적이 줄어들 때 접촉하지 않게 된 부분, 여기에 접촉하지 않았죠?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평형을 이룰 전하가 없어 전위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전위차를 줄여 전기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 외부 도선을 통해서 전류 발생, 이후 줄어들던 접촉 면적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 반전됩니다. 결국에 얘도 반전, 얘도 반전. 뭔가 접촉이 일어났다 떨어졌다, 접촉이 일어났다 떨어졌다가 반복되면서 전류가 발생하고 이게 계속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접촉에 관련된 기계적 움직임을 전자의 이동이라는 전기적 이동으로 움직임을 에너지로 변환시킬 건데요. 그러면 면적을 늘릴 거예요. 근데 면적을 늘리는데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면적을 이렇게 해.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면적면이 100%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할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이 얘기잖아요. 표면에 존재하는 높낮이가 균일하지 않아서 일부 지점만 접촉하는 결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일한 높낮이를 갖는 나노 패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방식이랑 접촉 면적 방식에 다른 차이, 특징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4번에 유리가 전자를 강하게 이거 첫 번째 문단에 나와요. 그 전자 친화성이잖아. 완전 다르죠. 완전 내용일지. 15번. 이것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궁극적 원리잖아. 이것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려고 하는 거겠지. 이거는 전체 주제잖아요. 왜냐면 보세요. 탱이라고 하는 게 원리에 기반하여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이 목적이래요. 그러면 전류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 에너지일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움직임을 봐봐. 슬라이딩이랑 그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이 뭐냐면 접촉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쵸? 이 접촉이랑 관련된 게 움직임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야.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라고. 그러니까 15번 정답이 1번이겠죠. 나머지는 언제나 보기는 주제를 찾는 거예요. 주제. 이게 궁극적 원리이면서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6번 이거 뭐야? 면적면이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지. 목적이 더 많은 전기 에너지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역이랑 니은 둘 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빨리 얻을 수 있을까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궁극적 목적이고. 2번 보세요. 이거는 뭐가 아웃이야? 인과 아웃이지.
맞닿는 접촉면이 늘어나면, 야, 미세한 나노 패턴이 맞닿는 접촉면이 늘어나면 얻게 되는 거야? 아니지. 인과 구조가 반대로 됐죠? 그 다음 17번. 얘도 이거 그림, 이거 굉장히 뭔가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정되어 있는 유리와 달리 비닐은 회전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슬라이딩 방식이죠. 수직 방식이 아니라 슬라이딩 방식일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딩 방식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문제 보실 수가 있는데 정답 4번이죠. 아니 10분이 지나서 바람갭의 회전 방향이 바뀌어 돌고 있는 동안 N은 비밀의 표면 전화부와 유리의 표면 전화부가 서로 바뀌어요?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그 전류 방향이 바뀌는 거지 이를 부호가 서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